네, 여러분 긴급 편성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묵비권 수사 전면 거부 상황 지금 저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로 식사를 하는데 야간 조사 받을 것 같습니다. 과연 몇 시까지 조사받을지 모르지만 왜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영상 녹화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나름대로 계산이 서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수처 단 한 발자국도 윤석열의 편에서 수사해줄 의지가 없다는 거 확인하면서 오늘 긴급 편성 이어가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가장 핫하게 뜨겁게 흔들고 있는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도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우선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추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김건희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직접 상세하게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오늘 나오면서 이제 본인이 했던 발언은 이미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대통령은 맞긴 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우선 그거 보면서 오늘 오후 수사 진행 상황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이해할 만합니까?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광기를 이성과 합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광기가 결국 계엄으로 나타났고 21세기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 권능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광기를 우리가 자꾸 이성과 합리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 참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 차라리 체포 너무너무 잘했다. 단 1.1핵도 양해할 내용이 없구나. 딱 선을 그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끝까지는 안 봤습니다. 뭐 예. 들으나마나 사실 근데 언론들이 저걸 그대로 틀어주잖아요. 예. 그냥 틀어주고 끝나면 안 되는 영상입니다. 저거는. 예. 왜냐하면 저런 것들을 보고 부정선거 하는데 그거 자꾸 들으면 뭐 진짜 있나 이런 의심이 그렇지. 되거든요. 자꾸 얘기하면. 근데 언론들이 예를 들면 미국 언론 뉴욕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거는 트럼프가 부정선거 얘기할 때 트럼프의 그 말에 대해서 거짓 주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정확하게 언론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판단을 안 하고 전달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거야말로 진짜 가짜뉴스 거짓말인데 대통령 그래도 현직 아직은 뭐 파면이 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인데 설마 거짓말이겠어. 특히 노인층에서는 믿습니다 저거를.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저 영상을 계속 뭐 반복해서 틀어주거나 저 말 워딩 자체를 그대로 해주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달하지 말고 판단을 한번 해보죠. 영장 심사권이 법원에 없습니까? 윤석열이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영장 심사권도 없는 법원이 불법적으로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너무 당연히 어이가 심사권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하기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영장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의 영장을 무시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법원을 쇼핑했다고 윤석열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윤석열 쪽에서 법원을 쇼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온갖 뭐 지금 버꾸라지 논리를 갖다 들이대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종의 지지자들한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진짜 있는가 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의 어떤 법리적 근거가 있는가 보다. 사실 순생떼고 억지거든요. 근데 뭔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자꾸 만들어주면서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백골단이라고 자청하는 반공청년단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런 걸 보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 가운데 특히 유튜브 채널을 요즘에 많이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말을 보내면서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 쪽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일종의 계속 정치 선동을 해서 법률적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는 이 주장을 한치도 꺾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언젠간 좀 최소 무기 아닙니까? 언젠가는 자기는 살아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지노선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멘탈 광기 미쳤다, 정신이 뭐 나갔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정책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선동을 하는 것이니 실제로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구분해서 판단하면 됩니까? 이제 그에 앞서 말씀드리면 예. 저 법원의 영장 아까 권한이 없다라고 이영장 하는 건 심사권, 그 예.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은 내가 안 받아. 그거는 난 아니야. 중앙지법원에서 한 거 가져와. 그러니까 법원을 쇼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자체가 이제 뭐 정신 나간 생각인데 본인이 사는 곳이 용산구잖아요. 네. 용산구를 관할하는 곳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통상 피의자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건데 지금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그냥 말을 자꾸 저렇게 하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면 좋겠어요. 서울 서부지법에서 나올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네. 모든 증거가 다 국민 눈앞에 다 그리고 TV로서 다 생중계된 마당에 그냥 공수처가 총상은 원래 체포영장 나온 데다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중앙지법에 그냥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면 나옵니다. 나오면 되니까 중앙지법에 해서 저 얘기도 못하게 해라. 저런 네. 거짓말들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하나씩 이렇게 정확하게 수사를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굴 표정이나 낯빛 표정을 보시면 예전에 그래도 대선 후보 때 제가 보니까 SBS에 뭐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갖고 자기가 예전에 대학생 때 모의 재판을 열어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무기징역인가 예, 그랬을 예, 거예요. 예.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무기징역. 교수님이 예. 너 도망가 있으라 그래갖고 강원도 어디 예. 도망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본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얼굴빛, 그러니까 그 눈빛이 다릅니다.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선도 굉장히 시선 처리가 안 되고 예전에 보면 연설할 때 보면 프롬프터를 볼 때 저분이 원래 고개를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없어요. 고개를 도리도리잖아요. 네, 예. 도리도리가 지금 없이 정면을 지금 하고 왔는데 아마 누가 앞에서 이걸 써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써서 네.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프롬프터 대신 대용을 했던 것 같은데 저분이 예전에 그 연설할 때 보면 프롬프터가 있잖아요. 그럼 고개를 도리도리 하다가 거기를 계속 가운데를 주시합니다. 그런 장면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프롬프터 내용을 보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전의 버릇들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사람이 굉장히 변했다라는 네. 느낌은 전 드네요. 변했다는 건 어떤 방향으로 변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실성을 해버렸다? 저는 그냥 정신 나갔다? 예, 저 정신 감정 받으면 예.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감염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네. 네.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정책 쇼가 아니고 저게 진심으로 묻어나는 발언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상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그 앞에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지지자들 예. 진짜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실성한 건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념책이나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깨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은 일종의 원래부터 광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 확신, 자기 편향이 굉장히 심해졌고 집권을 하는 동안에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게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음모론의 시대라는 책을 한 10년 전에 썼어요. 요즘에 제가 다시 들여다보는데 현대 우파의 특성이라고 해서
분류를 해놓은 걸 보니까 그게 윤석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보수 한국 이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파들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거는 일단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세력도 있지만 약자들이 음모론을 저항하는 수단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권력자가 통치의 수단으로 음모론을 만들기도 해요. 그 우파들의 보통 권력자들이 만들어내는 특성들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집권을 합니다. 자기한테 권력도 다 있어요. 기득권도 있어요. 근데 뭔가를 해. 근데 책임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외칩니다. 누가 나한테 여기다가 집어넣었느냐. 이 감옥 같은 소굴에다가 집어넣은 게 누구냐. 바로 종북 좌파나 반국가 세력이 이 땅 파가지고 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다. 그러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그 땅 밑에 우물 같은 데다가 그 권력자를 갖다 가둬놓은 걸 보면서 진짜 종북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우파의 통치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집권하고 책임질 일을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뭔가 적이라고 하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아마 믿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세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세력이 뭔가 우리 사회에 거대한 힘으로 작동해서 선거 부정까지 저지르고 결국은 이런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자기의 믿음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이비 종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성격도 갖고 주술적 성격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관위 제가 취재를 여러 번 하면서 선관위에서는 정말로 다 까서 보여주고 싶은데 저 일종의 뭡니까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 시스템을 일단 개방을 하는 순간 방화벽을 새롭게 샀는데 돈이 수백억이 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할 수도 그런 없는 게 거고. 그 서버나 투표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실물 투표지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선거를 할 때 실물 투표지 없이 전자로만 했을 때는 조작도 뭐 이렇게 해커가 들어가서 조작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물 투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투표예요, 실제로. 해커가 전산을 조작하더라도 실물 투표지까지 그 숫자에 맞춰서 찬반을 다 바꿔야 돼요. 예. 누굴 찍었는지를 실물 투표지를. 민경욱이 그래가지고 그 계속 소송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투표 인천지법에서 해서 실물 투표기를 그 투표지를 다시 개봉을 해가지고 다시 셌어요. 똑같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타파가 지난 12월부터 부정선거 그러니까 계엄군이 선관위에 갔다는 사실 자체를 저희가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영상이 저희 제보가 와가지고 왜 갔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전 설마 했는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또 이게 되게 황당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언제부터 부정선거에 빠졌는지 제가 한번 저희가 취재를 해봤어요. 2021년 8월 9월 경선 때 9월달 경선 때 황교안이 나갑니다.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로 같이 황교안도 나가고 윤석열도 나가고 뭐 홍준표도 나가고 원희룡도 나가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TV 토론회를 해요. 국민의힘 그 경선 TV 토론회를 하는데 황교안이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질문을 해요. 이라크도 이렇고 콩고도 이렇고 이런데 당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저도 그 얘기를 보긴 봤다. 그게 어디서 봤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본 거 아니에요. 봤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뭐 참 뭐 조사를 한번 뭐 이 정도였는데 자기가 이제 2021년 11월 5일에 본선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서 지역 유세, 뭐 의정부나 포항 같은 데 가서 한 걸 보면 그때부터는 선관위를 대놓고 공격합니다. 근데 그 모든 언론이 그 워딩에 대해서 주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고 선관위 저거는 내가 집권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라는 생각 자체는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있었다는 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거고. 그래서 황교안이나 뭐 민경욱이나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하는 얘도 이제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 해외 부정선거 사례에서 뭐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콩고.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키르기스스탄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람을 해가지고 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가 뭐 한국상 개표기 때문에 있었다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키르기스스탄에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중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키르기스스탄에 뉴스타파 같은 독립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가 최초로 밝힌 거예요.
그 매체의 기사를 저희가 보고 쓴 기자들을 연락해 보니까 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는 한국산 개표기가 거기로 지원된 건 맞아요. 우리 코이카라는 데서 지원을 해준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부정선거는 매표입니다. 매표.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가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탐사보도 기자들이 영상을 다 찍습니다. 그걸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거리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광장에서 난리가 나니까 키르기스스탄은 그때 당시 내각제였는데 내각이 다 물러나고 대통령제를 바꿔갖고 대통령을 다시 뽑습니다. 그 일에 가지고 이제 키르기스탄 부정선거라는 건데 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키르기스탄 기자가 한국산 개표기가 도입되고 나서는 오히려 조작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실물 투표지까지 같이 조작을 해야 되니까. 네. 전에는 그냥 종이만 조작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실물 투표지를 조작하고 전산을 조작해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조작하는 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콩고, 이라크 저희가 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를 네.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걸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라는 자괴감이 드는 거죠. 사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신봉하고 우리나라 언론 뉴데일리나 파이낸스 투데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데 이런 데들은 이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로 내요. 기사로 내면 그 기사를 가지고 또 극우 유튜버들이 떠들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주장하는 걸 근거라고 얘기하면서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남의 주장을 근거로 삼고 내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이거를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 집단에 갇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것도 세계 경제 12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 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 사령관들한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오늘 그랬다는 그 보도가 있던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TV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라디오 듣지 말고 유튜브 보라고. 오늘 이 얘기를 했답니다. 관저에서 지금. 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돌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을 아예 무시하고 유튜브를 특정하게 찍어가지고 그것만 보라고 하면 그 도란 놈이지. 아니, 방송가에서 저 기자 만났을 때 그게 한참 된 얘기인데요. 하도 극우 유튜버한테 전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실제로 전화 받은 친구를 제가 보기도 했었고. 근데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이 매일 한 3, 4시쯤인가 아예 유튜브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다 보면은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시각으로 보면. 유튜브는 극우 유튜버들은 자기 입맛에 딱딱 맞는 얘기 해주니까 그걸 자꾸 참모들한테 계속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 참고해. 그러니까 참모들이 참 괴로워한다더라. 이러면서 TV조선에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입수해서 했던 얘기들이 흘러서 제 귀에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윤석열이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호소문 쓴 걸 보면 상당 부분이 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부정선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정을 방해했다, 회방했다, 뭐 반국가 행위를 했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에 관한 설명이고 실제로 자기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건 부정선거가 아주 명확한 이유라고 밝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근거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밑단에 이런 게 나와요. 선거 소송에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견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더 제가 피식하고 웃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게 미친 것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제 보는데. 예. 아니 그거는요. 예. 저희가 이제 조만간 보도를 할 텐데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돈이 있고 근데 그 조직적인 그 돈과 단체가 트럼프를 바치고 있어요. 네. 그 조직을 통해 하고 유는 지금 트럼프한테 구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얘기가 그 얘기예요. 트럼프가 여전히 그런 부정선거라고 트럼프를 하는 후원하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예, 로비가 예.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걸 팩이라고 합니다. PAC라고 해갖고 앞에 무슨 이름을 붙이고 예. K팩이나 KC팩, AC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추종하는 사람들 단체가 미국에 있고 여기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고 우리나라의 황교안이나 민경욱
등등등 뭐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 등 여기 다 가입돼 있어요. 가입돼 있고 이 단체가 미국의 단체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에 돈을 대는 사람들인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그 라인을 그 조직을 통해서 트럼프한테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는 그 신호를 보내는 거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트럼프가 만약에 야 윤석열 저 사람 말 일리 있어라고 해주면 야 거봐 내 말 맞잖아. 지금 자기가 기댈 데는 없잖아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보다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근데 이 사람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자기는 당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자기가 당선된 게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된 거네요. 그럼 자기는 한 17% 이길 줄 알았는데 0.7%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모든 것이 자기 머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과 어긋나면 그게 다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트럼프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걸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순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윤석열이 왜 지금 현재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지로 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 가지고 오늘 하는 그 행태를 보고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그 세력들하고 그냥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정리정돈을 해버리자. 우리 사회에서 이번에. 윤석열은 단 1.1핵도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비하하거나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정신감정 받아봐야 한다. 이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묵비권을 저렇게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묵비권 행사하는데 저 어떻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느냐. 질문은 계속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죠. 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 뭐 진술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놓고 이제 그 한 질문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일일이 다 물어보는 이제 과정은 거치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억울하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묵비권은 아예 계획하에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럼 뭐 대답하기 싫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법리적으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은 자기와 관련되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수사도 해봤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든가 그게 곧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국민한테 알려질 거고, 그 알려지는 게 곧 자기에 대한 치부가 드러나는 행위라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입을 닫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법리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게 썩 유리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나중에 가서 어쨌든 구속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속심사 변호인만 가고 윤석열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저 구속심사하는데 가서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스스로 용납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판사가 볼 때 뭐 범죄를 시인한 것은 아니겠지만 뭐 법률적으로는 방어권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뭔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심사에서 특별하게 더 반박할 얘기가 없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범행을 사실상 일정 부분 시인하는 거라고 인식할 가능성, 네. 범죄 흰증을 가지고 있을 가질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봐요. 자, 오늘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런 방식으로 묵비권 행사하면 영장실질심사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왜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느냐, 그리고 지금 경호처에서 막지 못하도록 한 불법적인 행위로 나를 인신을 구금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기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진술도 안 했으니까 오히려 다시 한남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묵비권 행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저 검찰 수사를 제가 받아봤잖아요. 작년에. 예. 작년 3월에 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가서 반부패 수사 1부 저도 영상 녹화 조사를 그래서 저는 제가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공수처에서 그냥 영상 녹화를 하겠다고 준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피의자가 신청을 안 하면 준비를 안 해요.
미리 신청을 해놔야 영상 녹화실도 이 사람들이 영상 녹화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준비해놔야 돼서 미리 말을 해야 됩니다. 딱 당일 가고 있는데 영상 녹화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래버리면 이제 그날 조사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때 질문을 한 400개 받았어요. 400개를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술 거부를 하겠다는 건데 검사는 그 400개의 질문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400번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검사의 질문과 제가 진술을 거부합니다가 답변이 그러니까 조사가 빨리 끝났죠. 그래서 저는 한 4시간 만에 나온 겁니다. 저 이유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 체포가 됐으니까 48시간 이내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변호인단들은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속이 불보듯이니 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영장이 만약에 기각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예. 지금 재판까지 생각도 못 해요. 구속이 안 되는 게 지금 최선이고 구속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모든 변호인들의 그 역량을 영장 실질 심사에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범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사받으러 5차례 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요. 그리고 뭐 조폭에 비하니까 마약 조폭이라고 치죠. 집 앞에다가 자기 사설 경호원들 써가지고 영장 집행 못하게 다 틀어막고 이러고 버티다가 결국은 1차 실패하고 2차로 대규모 인원 막 1000명씩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위력으로 보여주니까 그때 가서 내부 분열이 생겨가지고 차라리 나 그냥 자진 출석할게. 영장 집행이 아니라 자진 출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지고 구속심사 받아요. 자기 밑에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는 전부 다 구속돼가지고 다 윤석열이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내가 거기서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나 지난번에 묵비권 행사했어. 그리고 이거 다 법리적으로 문제했어. 영장의 발부한 2차례 확인을 해줬잖아요. 합법적인 영장 발부라고. 그렇게 했는데 구속을 안 시켜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거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뭘 해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좀 저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과정 자체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0부터 100까지 다 정치적 행위이자 쇼예요. 살기 위해서. 법률 조언을 석동현한테 받아서 더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고 방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법률 조언을 받으면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석동현이 법률 조언을 잘못해가지고 다 망쳤다 경호처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위력적으로 막 방어할 것처럼 했다가 방어는 무슨 방어 다 와야 돼버리고 경호처가 지금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 석동현과 윤곽근의 그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실패한 정치지망생입니다. 실패한 정치지만 이 둘 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국회의원이 하고 싶었으나 공천조차 제대로 못 받고 실패한 정치. 그리고 윤곽근 이분은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 정우택 국회 부의장 사건 뒤에서 공작 사주한 걸로 지금 같이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 기소까지 된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이 되는데 실패한 정치 지망생들이 왜 여기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윤석열이 다시 되돌아오면 우리에게 공천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근데 대단히 이상한 판사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예. 저는 대단히 이상한 판사를 언제 봤냐면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1심 신진우 부장판사 그 사건 그분이 판결한 판결문을 보고 수사 기록을 제가 보니까 이분은 되게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비슷한 사고 방식을 약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딱 어떤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맞는 증거만 취사 선택을 해서 검사가 선택적인 수사를 이미 했는데 한 번 더 거기서 선택을 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리고 싶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야 대북송금 이거 쌍방울에서 자기들 이익하려고 한 게 다 니네 검찰 속에 있구만. 그리고 국정원도 그렇게 봤구만. 그리고 제가 국정원 문건도 깠잖아요. 2심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되게 개혁적이고 갑자기 확 바뀌고 이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판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판사들은 보수인데 가끔 가다가는 정말 정신 나간 판사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판사들이 있는데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중앙지법에 보면 영장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돌아가면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혹시 걸리면 그게 단 1%의 확률이더라도 내가 기사회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사람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 맞고요. 저도 뭐 재판 받아 본 적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괜찮은 재판장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 대법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했지만 합법적인 영장 발부입니다. 그 지금 윤석열 쪽에서 얘기하는 주장이 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 입장을 밝혔는데 그 영장을 들고 갔는데 그걸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끌려온 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다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강큰 판사가 어떤 영장 담당 전담 판사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의 보수적 분위기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사건 전반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끊임없이 뉴스타파 같은 언론이 문제 제기, 스픽스가 따라가면서 계속 떠들고 뉴스공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다른 여러 이제 채널들이 정말로 예능 프로처럼 하는 매불쇼에서 또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압박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 그래서 정의가 좀 더 세워진 측면이 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정말로 1%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지금 12월 3일이 되고 나서 한 달 반이 지나서 지금 겨우 잡은 예. 건데 이거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저번에는 야 이제 끝났다. 이거 1, 2주 안에 정리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심지어는 명태균식으로 여론 약간 조사를 질문지를 꼬아가지고 수치를 약간 장난을 치는 조사들이 언론을 막 장식하니까 잘하면 재집권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얘기를 했다고 뭐 어떤 기사에서 봤어요. 오늘 윤석열이 또 미친 예. 요즘 쪽이 보니까 우리 지지율 잘 나오는데 야 이거 잘하면 우리 재집권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요. 네. 처음에 여론조사하면 국힘 쪽이 앞선다는 것이 몇 번 나왔어요. 야, 그래서 이제 할만한데라고 해서 계속 윤석열한테 일종의 잘못된 보고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완전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여론조사는 예. 여론조사 그 기관 설립을 승인제로 바꾸던지 지금 예. 등록제잖아요. 그리고 요건 조사 분석사를 몇 명 이상 하고 규모를 갖추게 한 다음에 최소한 표본도 제가 볼 때는 뭐 500명에서 뭐 1000명 표본 1500명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그 명태균 게이트 쭉 수사하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저도 그 여론조사 업체한테 그 전화 회선만 빌려서 돈만 있으면 ARS에 그냥 프로그램에 넣어서 질문지로 장난치고 꼬아서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 1, 2, 3, 4, 5, 6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6번, 7번에 갖다 놓고 앞에 1번 윤석열, 뭐 이준석, 오세훈, 박형준, 뭐 홍준표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기다렸다 6번 찍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40%가 넘었어. 뭐 민주당이랑 비슷해. 40%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거를 한 10% 될까 말까 한 거를 40% 50%가 뭐 육박했다라는 기사 자체 뭐 갤럽 그러니까 저는 갤럽 같은 데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참에 전면적으로 한번 다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뜯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로데이터라는 거, 그 조사를 해가지고 로데이터를 가지고 선관위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 로데이터를 조작해 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로데이터를 조작하면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완벽하게 끝자리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인지 그렇게 정말로 독해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 다 한꺼번에 뭔가 큰 대형 사고 그리고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지금도 뭔가 착오하면서 기대하고 있다면
완전 오판이다. 다 망한다. 두고 봐라. 차라리 그렇게 가라. 지금 좀 전에 그 말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야 이제 윤석열 감옥 갔으니까 이제 재집권 기회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라면 근데 뭐 저는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데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보수 패널들을 만나잖아요. 만나 보면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윤석열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하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말이 따라붙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게 그런 조직적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확실히 윤석열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윤석열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면 결국 여론조사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할 때 탄핵 선고문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헌법 질서를 소화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하고 마지막에 또 하나의 기준이 국민을 배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을 배반했느냐의 부분이 헌법 소화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이상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가 없는가도 같이 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30% 40%가 계속 윤석열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파면할까 말까 이 파면하기 쉽지 않아질 거라고 자기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법조인들이 자기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생리적 논리가 어떤지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마지막에 기대할 거는 그거밖에 자기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비루하게 관저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진짜 사병처럼 경호관들을 부리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경호관들 전부 다 나는 못하겠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그때 나오면서 어깨 힘주고 나오면서 내가 이거 자진 출석하는 거야 봐라 봤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난데없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영상 녹화하는 거 틀고 국민께 호소하는 글도 자기가 뭐 친필로 글도 발표를 하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계속 선동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먹힌다 먹히지 않는다에 대해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질문을 드리면 그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일부층한테는 좀 먹힐 거라고 근데 봐요. 다수 대중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역풍이 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계엄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모습들을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튼튼하구나 이런 생각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오늘 백악관이 입장을 밝힌 거 보고 그동안에 이제 백악관이나 국무부 관계자들이 밝힌 거 봐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백악관에서 밝힌 거 보니까 백악관 대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체포해달라는 입장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한다.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체포하고 집어넣는 이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이 법치가 살아있고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지 않고 이 절차대로 헌정 질서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백악관의 대변인이나 NSC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제 다음 주입니까? 트럼프 취임하면 그게 바뀔 수 있다고 윤석열 혼자 착각하고 있고 그렇지, 주변 그걸 바뀔 세력이 수 있다고 윤석열은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판세를 읽어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좀 짚읍시다. 뉴스 이제 타파가 지금까지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윤석열 이번에 탄핵 국면을 우리가 보면 과거의 유튜버와 지금 현재 좀 진보적 또는 중도 개혁적 성향의 유튜버들이 나름대로 활약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죠. 오늘 미디어 오늘에서도 보도를 했던데 MBC가 40만 명을 보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이 동시 접속이 61만 명 그리고 고양이TV 같은 것도 17,000명인데 오마이뉴스가 현장 중계를 하는데 새벽 4시부터 하는데 6만 1,000명. 와 보니까 오마이뉴스는 이제 온라인 일종의 미디어였지만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미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국민들, 대중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 이런 것을 뒤집기가 어렵다. 누군가가 언론을 동원해서 조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것을
기획해서 바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떻습니까? 외로운 전사여 대답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예. 진보 유튜브 언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론조사 꽃에도 보내고 한 건데 언론인들 뭐 사살 명령 이런 게 분명히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KBS 뭐 MBC 이런 데 사장 바꾸면 해결이 되는데 유튜브 언론들 작은 데를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희는 그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이제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려서 그 사건 저는 그 수사도 이제 윤석열의 지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를 시킨 거죠. 야, 쟤네 말 안 듣고 그것도 더구나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최초로 보도 안 되고 계속 보도를 하니까 우리 부인을 건드려 저것들 다 잡아들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언론관이 비춰졌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그렇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국회로 군인을 보낸 마당에 뭐 언론사에 검사들 보내가지고 뭐 압수수색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이 정도까지였는지 저희는 진짜 미처 몰랐죠. 몰랐는데 하여간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기를 비판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고 네. 유튜브 언론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대부분 수사를 다 뭐 누가 받았습니까? 뭐 뉴스버스나 저희나 다 그 유튜브 언론들이 받았죠. 받은 거예요. 예. 수사를.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생각할 때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총선 직후 그 앞뒤로 해서 결국 계엄을 해야 되겠다고 거의 마음을 굳히다시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기 표현대로라면 보수 언론도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저것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KBS 사장 자기랑 같이 술 친구 임명했어. 엄청 친했던 사람이야. 근데 KBS 가서 보니까 KBS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볼 땐 KBS 어처구니 없이 보도를 했지만 윤석열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저거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쬐끄만 파우치를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KBS 보기에도 자기가 보는 시선은 그렇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믿었지만 조선일보 지난 총선 때 봐보세요. 윤석열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윤석열은 끝났어 너. 이렇게 결론을 그 당시 이미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조언조차 이 정도 최소한의 조언조차 안 듣는 대통령 끝났고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만족스러웠겠어요. 동아일보는 이미 돌아섰다는 거 아니까 그럼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중앙 동아 조선밖에 안 남았는데 종편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다 그런 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데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극우에 집착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보수까지 돌아서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진보 유튜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게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라고 하는 고립감이 더 많이 들었을 거고 유튜버들한테 극우 유튜버들을 한 주장에 더 경도돼가지고 더 기대다 보니까 더 극단으로 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극우 유튜버와 소위 말하는 진보 유튜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기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지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최근에 유명한 이제 보수 유튜버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이번에 윤석열이 망하는 것은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확대 재생산한 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저한테 진단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보수 유튜버예요. 뭐 아시는 분일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제 게임에서 전혀 이길 수 없는 구도로 빠져드는구나. 그래서 꼭 질문을 드려야 할 것이 조선일보는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탄핵을 받아들입니까? 여전히 지금 탄핵은 인정하지 않지만 윤석열을 체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이 조선일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도 톤이 계엄 선포 직후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윤석열은 거의 끝났다고 하는 투로 했단 말이에요. 사설이나 논조 같은 경우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달라진 게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라졌다고 하면 그건 좀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미 윤석열은 끝났어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그러면 보수가 이대로 폭망할 수는 없잖아. 근데 보수가 폭망하는 거 막기 위한 방법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논리들을 계속 써가면서 보수가 주장하는 바에 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실어주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 조선일보가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원래 자신이 보수를 대표하는 매체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있겠지만 거기 더불어 하나 더 한다면 저는 그냥 상업지라고 생각해요. 조선일보는. 요즘 TV조선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유튜버한테 극우 유튜버들한테 극우 유튜버가 득세해가지고 조선일보 구독 안 하겠다 끊기 운동하고 뭐 이런다잖아요. TV조선 안 본다 그러고. 조선일보는 원래 그런 거에 예민한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수와 같이 결을 맞추는 주장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구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생각 그쭉 가면서 아마 그게 확연하게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업성과 관련돼서 드는 느낌은 이제 극우화 되잖아요. 정광훈 일당이 있잖아요. 여기에 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럼 그쪽에 붙는 것이 중도 확장이나 보수 정치를 복원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게 수월하자. 지금 유튜브 채널들이 뭐 돈이 한 달에 수억 원씩 뭐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코인 장사까지 한다는 비판을 받는 채널도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언론 정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중동이 그런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어떤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진보의 대통령도 조중동을 어떻게 하진 못했어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그냥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는 조선일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언론 기득권이 정치 기득권과 합쳐졌을 때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재벌들까지 합쳐졌을 때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병폐가 지금 사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온 것도 이런 기득권 집단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좋은 교수 아버지 밑에서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 출신의 엘리트 나름대로 뭐 사실 늦게 됐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윤석열 서울법대의 친구들과 형님들이 와서 지금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다음 그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난 대선 기간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안 둘 것 같습니다. 조중동 플러스 왜냐하면 조중동은 뭘 갖고 있으면 방송을 갖고 있잖아요. 신문은 어떻게 못해도 방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통위가 그 승인 재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 때도 시도가 됐는데 잘 안 됐죠 그때. 어떻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잘못 접근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의 방송 정책이 완전 실패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예를 들면 사실은 그 방송 시장의 광고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규제 같은 것들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다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시장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중동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타격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라는 우려가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 망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조중동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안 되죠. 민주당에서 대통령 되면 안 돼. 윤석열 쟤 이상해. 쟤 미친 애인데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없어지면 안 돼.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나와야지 우리가 안전해라는 판단을 하고 저러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해석할 뭐 이유도 없고 아무 실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선 입장에서는 이재명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단 조금이라도 공익적 관점의 언론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살아서 먹고 살 건지 상업화에 성공할 건지 이거밖에 없지 정말로 공익적 관점은 전혀 없다는 느낌이었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되라고 하는 거 확고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조선일보가 볼 때 최근에 이제 칼럼들도 썼지만 이재명이 정말 자기네가 안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안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되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다고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칼럼 같은데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 칼럼에 묻어나거든요. 이 얘기는 이게 우리 언론의 오래된 나쁜 습성이기도 한데 조지고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길들이고 또 그러면서 같이 행동 통일을 하면서 위세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면 함부로 우리를 못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이렇게 한껏 국민의힘하고 함께 같이 행동 통일을 하면서 자기네가 덩치를 키우고 목소리를 키워나가면은 결국 우리를 못 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앞으로 조선일보가 대놓고 이재명을 비난할 수 있는가? 아무리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라 하더라도 계속 편향성은 계속 갖겠지만 옛날처럼 지난 대선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재명을 비난하지는 못할 거예요. 겁먹어가지고. 지금부터도 겁먹어가지고 그 정도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걸 알고 슬슬 언론들이 지금 벌써 눕기 시작하잖아요. 풀처럼. 전 그러니까 눕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조선일보도 그렇게 하고 있다 봅니까? 아직 완전히 거기는 그것까지는 자존심이 꼿꼿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눕는 거라고 보지만 최소한 양다리 걸치는 전략을 어느 정도까지는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나중에 뒷일을 생각해서라도 계속 저항하듯이 뭔가 하고는 있지만 이전처럼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거나 모욕 주는 방식으로 계속 이재명 하기는 어렵다. 자, 그 말씀에 과거에는 그러면 두들겨 팼다가 다시 뭐 표현을 어쨌든 좋게 표현을 해주고 보도를 잘해준다는 걸로 해서 길들이게 했다면 지금 실제로 정서적으로 민주당이 만약에 보수 언론으로부터 그렇게 바뀐 상황을 경험한다 이러면 그대로 과거처럼 똑같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 제가 이제 언론 쪽으로 워낙 오랫동안 몸담고 계셔서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갈 거냐. 국민들은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배척하는 게 많이 생겼고 문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이나 또는 국가기관 이제 공기업 이런 데서 이제 대기업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아니면 역시 이번 대도 정권이 교체가 되겠지만 과거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시냐고요? 글쎄 이거 그 대기업이 제일 정확할 텐데 대기업이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하잖아요. 아마 전부 다 정권이 바뀐다에 많이 무게를 실었을 거예요. 내부 판단을 하는 걸. 그래서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서 맞춰왔던 기조들을 이제 하나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냥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것도 다 올스톱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아니면 조중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후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다 사주가 있거든요. 사주를 건드리는 걸 제일 치떨리기 싫어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주는 이미 정권들을 계속 교체하는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렇게 우리가 이전처럼 보도를 했다가 그랬다가 만약에 진짜 다가올 불이익을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도의 톤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걸 열심히 아마 신경 써가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완전히 눕지는 않더라도 눈치를 봐가면서 적당히 뭔가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가는 방법을 취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렸던 것은 반드시 언론 개혁이 어떤 식으로든 첫 번째 진실의 기준, 사실의 기초에서 보도가 이루어지는 그 출발 지점이 돼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교과서적인 것이라도 반영되는 언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수사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체포되면서 국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당장 그것이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오늘 이제 주식도 좀 올랐고 그리고 환율도 어쨌든 좀 안정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일단 반응은 요런데 혹시라도 윤석열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규모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뭔가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그게 또 먹힐까?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테러 이런 뭐 테러가 되든 뭐 집단적 시위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이재명 다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는, 나와가지고 네. 집단적으로 이제 조심은 해야 될 겁니다. 조심해야 예를 들면 된다. 뭐 예. 폭탄 테러 이런 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 예를 들면 칼 같은 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대선 선거할 때 신촌에서 아마 커터칼로 예, 예. 얼굴이 긁히고 이재명 대표는 목에 그렇습니다. 혈관을 찔렸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 경호처 직원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굉장히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오늘 안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빨리 체포할 수 그러니까요. 있었겠습니까? 준법 의식. 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상식, 제가 볼 때 우리 국민 90%는 그래요. 네. 10%만 저 윤석열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건 제 의견으로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 난동을 부리고 뭐 어떤 사고를 치고 뭐 방화를 한다거나 뭐 칼 테러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우리 90%가 감시라고 제압을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은 지금 그래도 추종하는 일부, 그리고 또 다수는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면 윤석열과 결별하는 것이 확실한데 내용적으로도 결별하느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선거 부정에 대한 것, 그리고 탄핵에 대한 것, 내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갈라서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이제 궁금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도 동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결이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전면적으로 당에서 내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건 국민들한테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또 보수층 내부에서도 선거 부정을 동의하지 않는 층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있어요. 많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0%면은 한 10%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확고하게 선거 부정을 믿는 사람들 정도인 것인데 거기에 당의 운명을 건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조만간 저는 그 현실을 조금 더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완전히 기가 죽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한테 경험이라고 하는 건 박근혜 탄핵 때 경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때 한번 갈라져가지고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고 그때. 근데 저는 그 조각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딛고 올라와서 5년 만에 집권할 수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금단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권력을 기득권을 계속 그동안에 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때 굉장히 극심하게 지금 사실 윤석열에 버금갈 만큼 자기 멋대로 전횡을 휘두르시 국정을 운영했어요. 이명박 때. 그리고 지금 종편 허가부터 시작해서 아예 여론 지형을 뜯어고치서 구조적으로 바꾸자고 했던 게 이명박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금단 증상이 비슷했어요. 제가 볼 때는. 10년을 진보 정권에 내주고 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0년을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을 허망하게 내주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왔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결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여기서 흩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힘이 안에 구심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기서 뜯어지지만 않으면은 다시 또 문재인 이후에 우리가 집권했던 것처럼 5년 정도만 고통을 감수를 하면 다시 집권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려면 원판을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 정말로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윤석열 일당이 정신 나갔을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에 있다가 올라왔는데요. 네. 점심에 이제 그 경성한우라는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스픽스를 본다는 분이 저를 이제 만났습니다. 스픽스에서 봤다고 재밌게 본다고 하시길래 아이고 대구에서 좌파 언론 보시면 안 되죠라고 하니까 이분이 대답이 배터리 아마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지 무슨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문제냐고 대구 계신 분이 아주 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대. 윤석열이 이제 잡혀가니까 일단 경기가 좀 살아나겠다. 그리고 대구가 갖고 있는 이 오명 정말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큰 소용돌이 없이 내일부터 정리정돈이 많이 될 거죠. 그리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은 내일도 계속 진술 거부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고 그냥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장실질심사가 엄청난 큰 이벤트가 되겠네요. 이벤트가 된다. 네. 예, 영장실질심사. 본인들은 그 이벤트를 삼고 뭐 정광훈 일당을 비롯해서 모든 태극기 세력을 서부지방법원 앞 혹은 중앙지법으로 이제 집결을 시켜서 네. 할 텐데 굉장히 좀 추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잡하고요. 추잡하고 더티하고요. 예.
그냥 저 정도까지 쓰레기였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 쓰레기를 명예훼손했다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을 무엇에 비유할 때 절대로 동물을 비유해서는 안 된다. 동물은 동물 있는 것 자체로 사실은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절대로 생물을 비유해서는 안 된다. 요즘 비유하기 제일 좋은 말이 쓰레기다. 그리고 진짜 저급하다. 정말로 수준이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아마 오늘 밤을 보낼 겁니다. 윤석열. 그 구치소에서 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잠깐 볼까요?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기쁘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면회를 갔다 왔는데요. 저 사진 한 장을 제게 줬습니다.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만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만날 기회는 없겠지만 마주치지 않게 그렇게 할 텐데 아마 구치소 안에 소문은 쫙 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들어올 거고 또 송영길 대표가 저에게 명태균이 직접 나에게 편지를 좀 쓰라고 해서 명태균 부인한테 제가 문자를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너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돈 봉투를 돌렸다는 송영길은 돈 봉투에서는 문제가 나오고 먹사위원회에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돈 10원짜리 하나 보니 건드린 적이 없는데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참 정말로 황당무계하다.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흔드는 가장 악행, 그러니까 심각한 악행 중에 하나가 선택적 법 적용이거든요. 자기가 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그 선봉에 뭐 검찰이 서 있었던 건 맞고, 근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별건으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정근 수사하다가 그 휴대폰을 지금 휴대폰에서 증거를 확보한 게 그게 불법성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거 하다가 돈 봉투 나오니까 돈 봉투 가지고 막 하다가 이게 뭐가 각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목사연을 건드려가지고 목사연을 가지고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별건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한 건데 참. 자,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타키 벨리댄스님, 대구의 콘크리트는 지금도 계속 많은 분들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대구인으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TK의 딸들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대구에서 이제 집회로 이렇게 보면서 대구 이제 바뀔 수 있다. 오늘 사실 대구에서 언론사 보도국장 출신하고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대구에서도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나가서 이제 외쳐도 되는 세상이 됐다. 그런 분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구는 보수의 성지 아성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불편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을 보면서 이제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 목소리 키운다. 이것이 출마자가 당선이 되는 것과 관계없이 이제 목소리를 키울 시점이 됐다고 언론사 보도국장이 제게 얘기를 하던데요.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봉기욱 기자 정말로 희생과 헌신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그런 활동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11,000분이 보고 계신데요. 뉴스타파는 스픽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심층보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언론입니다. 뉴스타파 구독, 좋아요, 후원해 주시고요. 스픽스는 개별적으로 후원을 받지 않으니까 구독만 좀 많이 해주시고. 근데 경쟁자가 커져가지고 안 돼요. 아이, 많이 그러니까 커야 이제 됩니다. 유튜브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고 아니 어마어마하고 더 커야 되죠. 뭐 저희들보다 일단 역량과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업력도 길고요. 이런 언론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리고 진실에서 출발하는 보도가 일반화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봉기욱 기자 감사드리고요. 네. 김성환 평론가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오른쪽에 나가 있는 이 광고 보시고요. 명절에 혹시 선물 세트로 모듬전 모양이 되어 있는 저 쿠키, 유기농 쿠키 세트 필요하신 분 있으면 자 스픽스 스토어에 가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 주문은 010-9284-2184 있으니까 오늘 저녁은 좀 기분 좋게 술도 한잔 하시고 회식 못 하셨으면 주변 분들 불러서
동네 지역 경제 좀 살리면서 하루 저녁을 좀 마음 편안하게 윤석열이 잡아 넣은 기념으로 쉬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